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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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진짜.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가 미중 갈등이 잘 안 풀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그 관련된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네. 서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네.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계속 기싸움은 뭐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 부채 문제로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그 빌려줬던 돈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1대1로 하면서 예, 예. 이제 인프라 투자 뭐 채권 이제 차관 주고 해서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이른바 부채 함정 예, 예. 뭐 얘기도 많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 아프리카 쪽에 아주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이제 8년 만에 열렸는데요. 이틀 연속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을 거듭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저소득국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 한 210억 달러 정도를 그 미국이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의회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탕감을 위한 그 글로벌 채권자들과의 협약을 지금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거기 또 덧붙여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들 국가가 그 허리가 휘는 채무가 아닌 자국민 안녕에 우선시할 수 있다고 참 굉장히 각별하게 배려를 하는데 좀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결국은 중국이 과다하게 돈 빌려줘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탕감해라.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틀 연속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올인한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만한 말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돈 빌려줬는데 왜 네가 받아라 받지 말라. 브링컨 국무장관도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담 브리핑 하면서 네. 이제 계속 또 지원을 했습니다. 국제적 인프라하고 투자 거래가 불투명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돼서 해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됐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참석 기자들이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 대해서 만일 다른 국가 이게 이제 아마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가 미국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건 좋은 거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투자가 높은 기준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기준은 빚더미를 지우는 게 아니고 노동자, 환경 이런 걸 모두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 문제, 환경 문제는 계속 서방 동맹들에서도 이걸 압박을 해왔죠.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IMF 쪽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고 중국 쪽에 뭔가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IMF 총재가 이제 아시다시피 불가리아 출신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같은 날이죠. 워싱턴 D.C.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IMF 주재 회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저소득국 채무 해결 전망이 훨씬 더 밝아졌다. 그러면서 그 전주에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건설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하고 그다음에 말페스 세계은행 총재,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서방 재무 관계자들이 중국 안희성에 가가지고 그 전주에요. 인민은행, 재정부, 뭐 중국 국가개발은행 지도부하고 만났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IMF가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뭔가 방향을 잡아온 건가요?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네. IMF는 그동안에 미국 입김이 굉장히 셌는데 그렇죠.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좀 목소리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IMF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최빈국 그다음에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 그거 말고 중소득국 쪽으로도 이걸 좀 논의를 확대하자는 식의 그런 IMF 쪽에서 중국에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미국 서방 쪽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죠. 네. 1대1로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 이 G20 틀 안에서
그 채무를 해결하는 그 중국 국제사회 노력에 조금 이렇게 외면을 해왔는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해왔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네. 여기 대해서 중국은 그 서방 민간 채권단,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개발은행들에 의한 채무 경감이 동반돼야지만 효과가 있다. 우리만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맞서 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거 뭐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야, 내 돈 내가 빌려줬는데 왜 네가 그렇죠. 뭐 깎아라 하는 소리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날에 진짜 중요한 거를 뭐 뺏었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 뭐 영향력을 계속 주니까 이거는 뭐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보스턴 대학 국제개발센터 소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20 틀 안에서 그 사안별이 아니고 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이런 채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식의 예. 그 채무 함정 이거 어차피 못 갚으니까. 그렇죠. 벗어나자는 네. 겁니다. 그러자면은 다국적 개발은행은 물론이고 서방 민간 채권단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동참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그렇네요.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 너무 목 비틀어가지고 너무 다 뺏어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지금 말이 좀 그런가요? 뭐 그런 네. 그런 거는 좀 막고 싶은 거죠. 사실 네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으로 이제,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위상이 좀 높아졌죠. 예. 그 지난 목요일에 그 77 개도국 모임 네. G77이죠. 여기 이제 회동이 열렸는데 거기 서면 축사를 하면서 그 뭐 코로나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지정학적 긴장, 뭐 식량 에너지 위기가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이 충격이 개독에 가장 먼저 온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국하고 G77 이 어떤 그 다자간 협력의 어떤 그 아주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중국은 영원한 개도국이다. 그래서 영원히 개도국 편에 있겠다. 네. 그래서 영원히 있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빌린 돈이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갚을 가능성 거의 없고. 예. 예. 그렇네요. 그럼 다음 얘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의 군사력 이 관련돼서도 뭐 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뭐 안보 네. 그 개정 문서 개정하는 네. 거 뭐 지난 금요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아, 예. 개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이른바 반격 능력. 이게 이제 적 미사일 기지 이제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뭐 이견들이 많습니다. 네. 선제 공격이란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일단 좌우지간 반격 능력을 갖겠다는 거는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미일 방위 조약에 따른 어떤 그 역할 재조정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일본 자위대는 이제 이른바 방어 쪽, 그러니까 네. 방패 역할을 하고 미군은 공격, 그러니까 창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역할 부담이 되어 왔는데 네. 일본이 이렇게 이제 반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갖게 되면은 이 어떤 미국이 했던 그 창의 역할도 일부 이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표현이 좋아서 반격 능력이지 사실은 이제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그 니혼게이자의 얘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쯤 미국에 가서 네.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 네. 개정하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어떤 뭐 일단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미군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자위대 그 역할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거를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일본 쪽이 이쪽으로 비용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네. 계속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해서는 뭐 현지에서도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네. 내에서도 지금 보면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하고 방패 네. 역할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대신 미일 공동 대처 계획이 있는데 이제 대만하고 한반도 유사시 그거를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속으로 그 미국하고 일본 간의 이른바 2+2 외교 네.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서 네.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네. 상케이 신문 보도인데 좌우전 우리 한반도 문제도 여기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이렇게 자위대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로서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뭐 북한 네. 다 뭐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그 이른바 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네.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네. 그 일본 쪽 얘기를 보면은 그 중국 항공모함하고 미사일 구축함 2척, 그 다음에 해서 전부 5척이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일본이 안보협 문서 개정을 이제 하겠다고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 오키나와현 근처를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 모양입니다. 항행을 네. 하고 거기서 무슨 함재기 뭐 이착륙 훈련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가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뭐 전투기까지 발진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서로 기싸움을 했는데요. 지금 뭐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이렇게 5척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최근에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일본의 그 반격 능력 갖겠다고 천명한 그걸 겨냥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중국도 뭐 노골적으로 이걸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진짜 계속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매일 전해드리잖아요. 거의 네. 신경이 엄청 쓰이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중국, 일본 예. 이런 반응들이 저는 저 일본이 뭐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네. 이거는 미국이 뒤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중국도 뭐 아주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발끈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그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관 다마가 나왔는데 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군국주의 기로에서 그 침략 확장 반인류 범죄를 통해서 심대한 재앙을 가져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갖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는 그동안에 그나마 좀 평화 궤도에 있는 신용을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벗어나는 거다. 결단코 반대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뭐.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번에 그 국가안보 안전보장 전략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을 어떻게 기술을 했었냐면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거를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대외 관계에서 경제적 협박도 가한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중국이 뭐 발끈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오랫동안 하여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이제 강국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질서였는데 그 질서가 깨져가지고 일본이 뭐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는 거는 뭐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네. 강국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예. 이제 네네. 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좀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차니까 예. 이제 뭐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겁니다. 좀 예, 걱정스럽습니다. 심하게 걱정되는 진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다른 얘기 또 해보시죠. 그 미국의 전략 비축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 미국이 과연 그 전략 비축률을 언제쯤 보충할지. 그때 $80 밑에 가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네. $75입니다. 예. 그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그러더라 하면서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내년 2월에 물량을 인도받는 걸 겨냥해서 한 300만 배럴 정도를 우선 계약을 할 모양입니다. 네. 내년 1월 한 중순 전까지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지난 3월 말에 그 바이든 그 백악관이 최대 1억 8천만 배럴 네. 방출하겠다고 했고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방출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로이터 집계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그 갖고 있는 규모가 3억 8천만 배럴 정도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이게 1984년 이후에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과연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난 10월에 백악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유가가 배럴당 한 67에서 한 72달러 정도가 되면은 보충할 계획이라는 걸 슬그머니 비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70달러 근처에 사겠다. 그렇죠. 저번에보다 내려왔네요. 저번에 80달러에 산다는데. 지금 뭐 우랄류는 60달러 상한했으니까 네. 우랄류를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WTI 뭐 말씀해 주신 거 지금 75달러 네. 정도. 예, 75달러. 지난 그 금요일에 한 정도- 75달러 정도 서부 텍사스 유가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 네. 더 빠져야 산다는 거네요. 예, 이 이제 소통 얘기는 네. 시장 가격이 지금 보충하기 시작하기에 적당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도 그 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얘기가 지금이 보충의 적기라는 이 정도면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귀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꼭 가격만 갖고 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전략 비축류니까 이게 줄었으니까 메우기는 메워야 되겠죠.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도구, 치료제 여기에도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있었나요? 이거 몰랐던 그 얘기인데. 한동안에 이거 네. 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네. 얘기 많았었죠. 아. 네. 그래가지고 세계무역기구에서도 굉장히 티격태격했는데 네. 그 지난 6월인가요? 그 일단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지재권을 앞으로 5년간 면제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 그 진단 키트 같은 그 검사 도구하고 치료제 네. 이거는 예외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당시니까 이제 연말까지 그렇죠. 계속 논의를 해서 이 두 개도 지재권을 유예해 줄지를 논의합시다 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난 토요일에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역시 뭐 이게 뭐 지금 이제 치료제가 이제 특히 또 뜨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과연 언제까지 더 논의를 할지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저 치료제 지금 서방에서 만든 거 네. 그거 좀 싸게 팔거나 다른 데서도 만들 때 그 라이선스 같은 거 받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뭐 치료제가 지금 뭐 날개도친 팔리는데 예. 지금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NGO들 얘기가 코로나 대응이 벌써 3년 네. 돼 가는데 아직도 검사 도구 뭐 치료제에 대한 이거 지재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참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려 한 1,7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박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느냐 비판을 시간만 계속 낭비한다고 비판을 그렇죠. 하는데 이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지재권 이런 게 좀 많은 개도국도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당사국들의 입장은 예. 또 그리고 뭐 제약회사 다르니까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그렇죠. 만든 거니까 네.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뭐 제약회사들이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얘기죠. 네. 중국 중국이요. 쪽. 네, 중국이요. 중국 코로나 상황은 뭐 진짜 계속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상황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춘제 이제 우리 그 설이죠. 이제 내년 1월 22일인데 이제 그때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전환하고 나서 지금 중국 내에 뭐 계속 이 그 후유증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무원이 급기야 이제 농촌에 대한 그 이제 대비책 뭐 급하게 지금 뭐 막 지침을 내려보내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 매체들 전한 걸 봐도요. 이미 뭐 일부 지역은 거의 뭐 준전시 상태로다가 의료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5% 이상 한 5억 명 정도로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귀향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엄청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 예. 사이에 또 확산될 수밖에 예. 없으니까요. 춘절에 그렇죠. 이동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필수 의약품도 그렇고 뭐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그다음에 이제 추가 의료 인력 파견 문제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동안 이제 PCR 검사소 같은 게 이제 활동 중단을 했는데 이거를 상당 부분을 진료소로 전환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아이들이라든가 임산부,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고위험군이니까 네. 이제 추적 관찰 강화하고 특히 해열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의약품 이제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아마 지침을 내린 모양입니다. 네. 예, 생각해 보면 뭐 한 몇 달 전, 몇 년 전에 미국과 국내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그렇게 있는데 비슷하게 가죠. 예. 지금 뭐 그 전문가 얘기를 보면요, 홍콩 그 명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3단계로 다 이렇게 그 확산된 것 같다는 예. 겁니다. 시나리오가 1단계는 이제 도시에서 지금 감염이 만연되고 예. 있죠. 그게 이제 12월 현재 시점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춘제 기간에 이제 도시에서 있던 인구들이 대거 이 귀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한 2주에서 6주 정도 농촌의 감염자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짐작하시겠지만 그 인력들이 이제 춘제가 끝나면 다시 도시로 온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재확산의 기회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국내에서 난리 났을 때 하루에 몇 명 걸렸죠? 50만도 걸리지 않았나요? 뭐 그때 그렇죠. 뭐 70만 얘기가 있었던가요? 그럼 5천만에 50만이면 1%니까 12억에 1%면 얼마야? 1,200만이 걸리시다. 지금 뭐 그렇게 머리 안 아프셔도 되는 게 네. 홍콩 대학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 보면요. 지금 이제 네. 중국이 백신 부스터샷 접종도 지금 네.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네. 네. 이제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일 경우에 네. 중국 본토에서 단기적으로 예. 100만 명 정도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망만. 그렇죠. 아. 예,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홍콩 대학 연구진 분석이 나온 걸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4차 백신 접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항 바이러스제 보급도 잘 안 되는 상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최악의 경우에 3개월 안에 중국 인구의 한 96%가 감염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여기는 한 150만 명 정도가 단기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 숫자도 뭐 엄청 그 대신 보인다. 이제 내년 1월 정도가 네. 피크가 될 거다.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엄청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할 거라는 게 이런 그 전문가들의 그 우려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 보면 이제 피크라는 게 있으니까, 고비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 당연한, 이제까지로 네. 보면은 다 잘 넘어갔는데 그러게요. 중국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 네. 홍콩 명보 보도인데요. 네. 그 또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네. 베이징에서 지금 코로나 재택 치료 중에서 한 2,7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베이징의 그 안치소가 지금 뭐 도저히 장소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데 말이죠. 지금 뭐 대단히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근데 춘제에는 뭐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예, 까지. 중국의 네. 그 오프닝을 전 세계가 기다렸는데 그러게요.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또 새로운 걱정이 이제 확 생겨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